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율주행차와 반도체 미래라는 책을 써주신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의 권영화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반도체 기초에 대한 대담을 한번 나누어 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율주행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어떤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은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지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이제 기업들과 그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좀 상당히 편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반도체가 필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도 반도체를 많이 썼고 작년에 쇼티지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내연기관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와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넘어갔을 때 사용되는 반도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큰 차이가요. 일단 보시면 내연기관일 때는 보통 이제 구동을 위한 그런 반도체들이 많이 쓰였어요. 내연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엔진 제어하는 그렇죠. 이렇게 MCU입니까? DCU입니까? 그렇죠. MC입니다. MCU가 많이 쓰였고 그다음에 또 뭐 드라이버 IC라든지 센서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아날로그 반도체 이런 게 많이 쓰인 거죠. 순수하게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들이 많이 쓰였죠. 네, 그런 쪽에서의 강자는 뭐 예전에 한 4개 정도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해외 많이 있고요. 그렇죠. 주로 유럽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ST 마이크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TI도 뭐 하고 있고요. 인피니온 그런 회사라든지 또 일본의 르네사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 NXP도 하고 있네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 강자들이고 이 회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들이 공급을 제대로 못하면서 반도체 쇼티지가 났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만드는 반도체와 자율주행 반도체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그 성수 공정의 반도체들은 주로 이제 뭐 8인치 쪽에서 많이 만들죠. 8인치 웨이퍼 라인. 만들고 그다음에 주로 그 순수하게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에 참여하는 그런 반도체들이 주로 이제 성수 공정의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뭔가 약간 편의 장치가 있다 할 때 쓰여지는 반도체들인 거죠. 편의 장치 쪽은 아무래도 이 디지털이나 있죠. 최근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날로그 성수 공정의 반도체, 뭐 센서라든지 말씀드린 MCU라든지 그다음에 드라이버 IC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뭐 많이 쓸 거지만 그런 반도체가 이제 많이 쓰였죠. 센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과거에 없었던 게 뭐냐면 자동차의 그 타이어 그 압력을 재주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센서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뭐 에어백 같은 것도 이제 센서가 이제 측정해가지고 서지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각 그 자동차 내부에 이런 센서가 많이 필요하죠. 다 감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요즘 테슬라에서는 운전자의 태도까지도 내부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또 좀 다른 거죠.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반도체죠. 예전에는 그 내연기관일 때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었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자율주행차 단계가 높아지면서 그런 첨단 반도체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인피니온이라든지 NXP라든지 ST 마이크로, 르네사스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은 반도체죠. 그럼 결국은 그 반도체는 이제 좀 더 300mm 웨이퍼 라인에서 나오는 조금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그렇죠. 미세 공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5나노, 6나노 뭐 이런 식으로 웨이퍼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5나노, 4나노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저기 테슬라가 맡긴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삼성에서 TSMC로 뭐 간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뭐 EUV 공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반도체는 사실 상당히 고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알고리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휴대폰에 사용되는 AP 종류와 좀 유사성을 갖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기존 센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다르죠. 거죠? 그건 이제 주로 AP는 이제 SoC죠. 네. 예, 모든 기능을 이제 한꺼번에 넣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뭐 최근에는 뭐 MPU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좀 많이 강화되고 GPU, 있고. NPU, CPU가 다 한꺼번에 결합된 그런 AP 그렇죠. SoC죠. 네네 그런 거 시스템 온칩으로 가는 건데 그럼 이 AP는 뭐 엔진 구동이라든가 모터 구동이나 이런 쪽으로는 안 쓰이는 건가요? 주로 이제 MCU가 많이 쓰이겠죠. 예. 모터 쪽에서는. 예. 네. 예. 그럼 MCU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U는 이제 보면 이제 이슈 안에 보면 이제 MCU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 부분을 이제 제어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네. 예. 그래서 자동차에 보시면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그 제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이제 MCU가 다 역할을 부분적으로 다 컨트롤하는 거죠. ECU라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고 그 거기에 포함된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을 밟았을 때 거기에서 그 엑셀을 밟은 수준만큼 힘이 가해지도록 엔진 또는 모터를 구동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죠, 이것저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량 구동, 바퀴 관련돼서도 쓸 수가 있죠. 뭐 센서로 해가지고 이제 구동을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차량 내부에도 많이 쓰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내연기관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기존에는 이게 이제 하네스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P와 기존의 센서형 그 반도체하고 연결되면 하네스로 연결이 안 되고 칩 기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ECU에서 이제 그 MCU가 탑재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PCB가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PCB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다. 기존에는 하네스 기반으로 신호와 전류를 주고받았다면 그런 식의 변화가 되니까 사실은 하네스만 해도 무게가 굉장히 그렇죠. 무거워요. 그런 게 다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깔리는 이제 2차 전지의 무게 외에는 나머지는 상당히 가벼워지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의 상단을 구성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동력 2차 전지가 동력이니까 동력과 모터를 설치한 나머지는 기존 자동차보다 가벼워진다라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 보면 이제 특히나 보면은 그 화합물 반도체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한 가지가 이제 차량을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화합물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라 그러면 실리콘 카바이드라든가 그렇죠. 지라갈륨 반도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가벼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반도체 화합물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버터라든지 이런 크기를 또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인버터 죄송한데 인버터는 어떻게 쓰여요? 직류를 교류로 이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인버터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는 거는 이제 컨버터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화물 반도체, 특히나 SiC 탄화기소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많이 그 안에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인버터가 굉장히 무거운 거군요. 인버터 컨버터가.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인버터 컨버터의 그럼 역할은 결국 전류 교환이네요. 그렇죠. 그럼 전력 충전 전기차에서 전력 충전에 주력으로 쓰여지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자동차 말고도 이제 충전기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이나 이게 중요한 게 요즘 그 관심 있는 분은 이미 알겠습니다만은 그 충전기를 꼽았을 때 뭐 300볼트로 되느냐, 500볼트로 되느냐, 800볼트로 되느냐 막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요하게 쓰여지는 반도체가 그 전력 제어를 해주는 맞습니다. 반도체가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그렇죠. SiC는 주로 이제 1000볼트 이상에 많이 쓰이고요. 지라갈륨 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1000볼트 아래입니다. 보통 이제 600볼트 아래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반도체가 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불편한 게 뭐냐면 주유소 들려서 저 내연기관은 뭐 삑 쏘고 나니까 뭐 1, 2분 안에 끝나는데 이거는 뭐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을 그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800볼트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충전 시간이 뭐 30분 언더로 줄어든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충전 쪽은 이제 아무래도 지라갈륨 이쪽이 많이 앞으로 쓰일 것 같아요. 왜 전력에 그걸 써야 됩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게 일단은 고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열을 잘 견디나 보죠?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 열을 잘 견딘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그 SiC도 마찬가지로 열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SI 실리콘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SiC하고 지라갈륨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Si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온이라든지 고전압 이쪽에 좀 강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라갈륨은 그 고주파 이쪽에 좀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특성을 말씀드리면 지라갈륨 같은 경우에는 또 특성이 뭐냐면 이제 스위칭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세트를 크기라든지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송 부품 같은 게 이제 크기가 또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반 이상 크기가 또 작고 그다음에 무게도 적게 나오고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게 아주 쉽게 예. 이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면은 예. 가옥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열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지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특히나 그렇죠. 예. 사용하는 환경이 상당히 이제 악조건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SI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150도, 60도만 돼버리면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예, 170도까지는 뭐 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지라갈륨이라든지 Si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3-4배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충전기를 꼽으면 그게 예. 사실 뭐 예. 전력이 전달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열이 엄청나게 예, 그렇죠.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또 뭐 이제 큰 차에 뭐 800볼트짜리를 한다면 이게 이제 두껍게 들어갈 텐데 예, 예. 그거는 열이 더 날 테이고. 예,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라갈륨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게 되면 열이 기본적으로 많이 안 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예. 공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나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는 상용화된 게 2000년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됐는데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거는 뭐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네. 그리고 지라갈륨은 이제 막 시장의 초입 단계예요. 예. 아직 뭐 거의 뭐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예. 이건 지금 웨이퍼가 상당히 작게 만들어진 작게 거죠? 나오죠. 보통 이제 뭐 2인치, 4인치, 6인치, 2인치, 4인치. 예, 그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6인치하고 이제 8인치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사실 단계죠. 뭐 우리가 뻔히 예. 알듯이 사실은 이게 많이 사용될 거면 큰 웨이퍼에서 하는 예, 게 맞습니다. 경제성이 좋은 건데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데서 하는 거죠?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물 반도체다 보니까 이게 단일 결정으로 만드는 게 어렵나 봐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소가? 근데 이제 네네. 두 개가 그렇죠. 있으니까. 인곳 그냥 녹여갖고 예. 인곳 썰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만드는 조건도 상당히 혹독합니다. 뭐 열도 상당히 높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곳을 크게 만들기도 힘들고 예. 웨이퍼로 만들기도 더 힘들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정리하면 되는 예, 건가요? 그렇죠. 예. 특성은 좋지만 훨씬 좋죠. 예. 그게 아직까지 그래서- 기술적으로 진보가 덜 됐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는 그래도 많이 좀 돼인 상태인데 지라갈륨은 이제 뭐 거의 시초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도 기술 개발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더 안정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2025년도 저희들 예상할 때 예. 이제 전기차가 25년도 이후부터는 연산 1000만 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거의 뭐 한 26년 되면 2000만 대 이상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앞으로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 보면 뭐 40%, 50% 매년 성장한다고 이렇게 시장 조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지라갈륨이 더 SiC보다 더 높게 성장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렇게 이제 전체 성장 속도와 더불어서 예, 예. 같이 성장을 한다는 말씀. 예.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 고가죠, 상당히. 그렇겠죠. 보통 한 3배 이상, 2-3배 이상 된다고 그렇죠. 보니까. 뭐 6인치밖에 못 쓴다고 예, 하면 그렇죠. 4인치, 6인치 쓰면 당연히 비쌀 예,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SiC가 지라갈륨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주요한 플레이어들은 예. 어디가 있을까요? 되게 많습니다. 예. 어디? 국내도 많고 이제 해외도 많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피니온이라든지 네. 뭐 TI라든지 네. 뭐 ST 마이크로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 다 하고 있고요. 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요. 예.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국내 이런-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있나요? 예, 많이 네.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LX 세미콘 LX 에미콘이 예,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KC 네. 예, KC 아시죠? KC, 예. 네네, KC. 예. 옛날에 날렸던 회사 예. 거의 망했다가 부활하고 있는 예, 회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IA 트리노 테크놀로지 하는 이제 같은 계열사 네. 그런 회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지라갈륨은 또 저희가 이제 모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CG트로닉스라든지 네. RFHIC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A프로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국내 기업들하고 해외 기업하고는 아직 기술 격차가 좀 상당하겠죠. 그렇죠. 상당하죠. 예.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은 뛰어든 게 얼마 안 됐어요. 음.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은
또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뛰어들었고 네. 많이 진보해지죠. 사실 전 세계 1위는 테슬라 전기차 업체는 테슬라가 맞지만 예, 예. 생산량으로는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이 많거든요. 예, 많죠. 작년도 기준으로 600만 대가 예, 예.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예, 예. 궁금한 게 이제 중국 자동차도 이제 바이두나 이런 쪽엔 자율주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예. 많이 하고 예, 예. 있는데 예. 그럼 결국 자율주행은 그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라고 표현하는 예, 그 예. 레가시 공정의 자동차 반도체 외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려면 예, 예. 소위 말하면 AP 기술이 좀 있어야 예,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EUV 공정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주로 이제 퀄컴하고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브, 그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인데요. 그걸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회사 있죠. 니오라든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리오토라든지 리오토. 예, 네. 이런 회사에 다 하고 있고요. 비아디라는 회사 있죠. 이 네. 회사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넘버 원이죠. 전기차 중국 전기차 넘버 예, 원인데 그렇죠. 거기에 AP는 주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하는 그런 예, AP가 예.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중국도 뭐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바이두가 하드웨어 칩은 전부 다 뭐 주요한 기업들로부터 예, 예. 가져다가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또 자율주행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빅테크 기업들. 네. 예를 들면 뭐 바이두라든지 그다음에 알리바바. 네. 이런 데는 자율주행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체 칩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나고 있죠. 예.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예. 게 움직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안 보이니까 예, 예. 오히려 한국보다 더 앞서 있는. 훨씬 더 앞서 있죠. 예. 자율주행차가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거의 뭐 테슬라하고 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앞서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좀 예. 타보신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고 예. 싶어요. 어느 정도 테슬라는 뭐 주변에서 타는 사람들 워낙 많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오토파일럿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FSD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뭐 미국 그 유튜버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 알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예. 기술적 완성도가 그러면은 예.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바이두가 만든 그 자율주행차는 한때는 테슬라보다 앞서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책에서 예. 초반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제 한국 투자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예.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예,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근데 메모리는 사실 메모리하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예. 이 세 예. 3대 장밖에 없으니 예.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예. 메모리가 많이 쓰인가요? 인포테인먼트하고 그다음에 아다스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에이다스라고 표현되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 센서로부터 이제 정보를 취합한 걸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계 업체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넘버원은 그 마이크론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쪽 자동차 메모리는 예. 마이크론 넘버원이다. 넘버원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삼성이 그 예전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이쪽을 많이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쪽을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넘버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다른 예. 영역 그러니까 뭐 서버 영역이라든가 예, 휴대폰 영역에 비해는 아직까지는 뭐 예. 미미한 수준이겠죠. 그렇죠. 규모에 비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삼성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세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도 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예, SoC 이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토 네. 있잖아요. 네. 엑시노스 오토. 네.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 쪽에서도 최근에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걸 만들어주기로 한 거니까요.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내에 있는 뭐 차량용 반도체 기업도 있잖아요. 넥스트 칩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그런 것도 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예. 하나 이제 테슬라의 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번 작년도 이제 그 반도체 쇼티지 상황에서 예. 거의 유일하게 잘 그렇죠. 견뎠던 자동차 회사 중 하나를 꼽아보면 역시 테슬라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예. 자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테슬라 A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테슬라 AP를 통해서 반도체 수량을 완전히 줄인 것 같아요. 기존 자동차에 비해서 예. 확연하게 줄인 걸로 우리한테 예, 맞습니다. 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레거시 공정에서 센서류나 이런 기존 그 뭐 ECU나 MCU나 이런 쪽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예. 확연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 그럼 오히려 기존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 결국은 AP 만드는 팹리스 업체와 예.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만이 뭐 자동차 반도체에서 더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닐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성수공정 네.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날로그 반도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보면 앞으로 시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MCU 같은 경우도 지금도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합니다. 그거는 내연기관차에서의 쇼티지 아닙니까? 테슬라로 대변되는 그런 쪽 자동차에서는 예. 기존 공정의 반도체가 좀 수량이 줄지 않겠네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오히려 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전력 반도체는 예, 뭐 당연히 그건 훨씬 더. 충전과 관련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 인버터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거기에 네. 그 엄청나게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전력 반도체가 가장 성장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또 드라이버 IC 이런 것도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왜냐면은 보시면 이제 또 최근에 보시면 차량에 보면 뭐 DDI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잖아요. 곳곳에.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냥 AP로 다 그거는 제어가 안 네. 되니 차량 인포테인먼트가 증가하면 무조건 관련된 모든 칩들의 총 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센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뭐 엔진 계통에 쓰였던 ECU, MCU 쪽은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근데 이게- 2차 전지 제어만 예.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 저기 모터 제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파워 매니지먼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상당히 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어떤 능력이 크다면 줄일 수는 있겠죠. 네. 예. 근데 그게 저는 금방 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앞으로 상당히 그 아날로그 성수 공정의 반도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당분간은. 나중에 뭐 10년, 20년 가면 뭐 지점장님 말씀하신 네. 말씀처럼 될 수는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당분간은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연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뭐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뭐 삼성도 뭐 쉬웠으면 예전부터 개발했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기업들이 그걸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예. 내연기관과 그냥 그 OEM 자동차 업체들이 언제 테슬라를 가시적으로 추격할 것이며 또 현재 테슬라 위치까지 언제 도달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그 사용되어지는 칩이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기 자동차가 1000개 이상 쓰이고요. 자율주행차 3단계로 가도 수천 개가 쓰이거든요. 네.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몇만 개가 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이제 줄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네가 자체 칩을 안 만들고 엔비디아 칩이라든가 퀄컴 칩을 사용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도 별로 안 줄어든다. 뭐 그렇죠. 약간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칩의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예. 결국은 현재 추세면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전기전자에 정통했던 예. 기업들, 즉 휴대폰을 만들던 회사들이 예. 자율주행 쪽으로 접근하기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나중에 가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조업 기업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차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IT 기술 접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근데 IT 기업들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하다 보니까 그 제조에 대해서 아는 기업이 그 IT를 더 추가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럼 권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 차량용 내연기관 회사들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네. 전기전자 기반에 있는 회사들이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그 테슬라처럼 이제 IT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긴 해요. 네. 근데 당분간은 제조 기반의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 예. 그렇게 보시죠? 아직까지는 그 내연 기관의 어떤 기반이 더 강한 면이 있고요. 그 변화 속도가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입장인 것 같아요. 왜 예. 그러냐면 지금 뭐 미국의 험머 같은 거는 EV 차를 만들었지만 몇 대 안 만들었고 예.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폭스바겐도 몇십만 대 정도 수준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회사도 100만 대를 내연기관 예. 회사들 중에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지금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예. 2024년 예. 중반인 이 현재. 그 전기차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 내연기관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의문을 품냐면 포드인가요, GM인가요?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기차 한 대 만들 때마다 몇만 달러씩 손해를 보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자동차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전기차로 빨리 이양할 필요가 없죠. 내연기관 차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걸 잘 팔아갖고 수익을 내면 되고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는 필요하겠으나 완전 전기차로의 전환은 내연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빨리 원하는 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의외의 복병들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과 테슬라 여기가 이제 테슬라가 올해면 약 한 2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합치면 중국 자동차하고 합치면 이제 곧 1000만 대 생산 수준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그럼 순식간에 그 내연기관의 입지가 마치 스마트폰 생기고 그 우리 기존에 쓰던 폰 시장이 없어진 것처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은 그 내연기관 차량들이 뭐 내연기관 차량으로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기업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뭐 자동차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들도 다 이제 조만간에 다 전기차로 가고 또 자율주행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선점 효과를 뺏기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미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뭐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고 독일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독일이 중국의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독일의 자동차가 중국에서 판매 현황이 급속도로 꺾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 두 자릿수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자릿수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저는 이제 타본 결과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와의 특성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크고 성능 차이도 기본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느리게 내연기관이 준비해서 과연 그 기존의 전기차 진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지금 테슬라가 1000만 대, 2000만 대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누가 이길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 완성차 기업, 기존의 기업들이라고 해서 불리하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승리 그런 걸 또 많이 알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IT를 접목했을 때 더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진짜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애플이 지금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전기전자 업체에서 사실 실제로 이쪽으로 진출한 기업은 비아디? 근데 비아디를 얘기해 보면은 중국 1등인데 빠르긴 빠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빨라서 그럼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성장이 상당히 빠르죠.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비아디가 이제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내재화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오히려 더 내재화를 더 모든 분야를 다 했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도 내재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수직 계열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자사의 반도체를 씁니다.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접목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랑 접목이 상당히 수월하게 될 수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상당히 테슬라처럼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뭐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뭐 배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ECU도 그렇고 다 이제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재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도 훨씬 더 이제 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 한국 전기차 또는 유럽 전기차 어디가 미래의 패권을 잡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죠. 지금 특히나 이제 중국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일단 많고 소비 시장이 크고요. 그렇죠. 시장이 크니까요. 일단 유리한 면이 많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또 이제 발전돼 있잖아요. 최근에 그쪽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데 이제 인체전지 뭐 예. 블루체인은 뭐 압도적으로 그렇죠, 1등이고요. 압도적이죠. 예. 그다음에 또 근데 이제 변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상당히 제재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계속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네네. 예.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미래가 오니까 이건 잘 준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썼는데요. 일단 이런 책이 많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거의 책으로 나온 거는 거의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 책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로 자동차에 많이 이제 포커스된 책이었는데요. 가격도 상당히 비쌌는데 저 책은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앞으로 했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와 어떤 연관성을 기술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은 많이 없고 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 그다음에 또 내용도 자체도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쉬운 내용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맡고 있는데요.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학생을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심 많이 계신 분들은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를 어떤 회사들이 만들고 있었는지 구분이 잘 돼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이 회사가 이런 반도체를 만들고 저 회사가 저런 반도체를 만드는구나 하는 거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만 거의 합니다. 한 95%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더 높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실제 보면은 뭐 AP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뭐 상당히 선단의 어떤 공정에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몇 년 전에는 적자가 심했지만 최근에 또 상당히 그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팹리스나 이런 쪽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좀 많이 어렵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리벨리온, 그다음에 피리오라든지 디벡스라든지 사피온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팹리스로서. 보면 이제 그 팹리스 기업들 보면 나노 공정도 상당히 별로 이렇게 첨단이 아닌 그런 공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상당히 나노대가 높은 그런 공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가 잔류행하고는 굉장히 유사성이 높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거의 보죠. 그러니까 AI 쪽의 알고리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면 결국은 빅테크가 이쪽 영역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있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를 써주신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의 우리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